최근 세계를 뒤흔든 폭탄급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핵기지 문건이라 불리는 기밀 문서의 유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떠있는 평화로운 관광지, 오징어와 대게로 유명한 휴양지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번 문건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섬 지하 깊숙이 거대한 지하 벙커와 핵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독자적 전략 억지 체계의 심장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은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라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드나드는 작은 섬이 어떻게 핵기지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일까요?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오키 제도와 불과 15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산둥반도나 러시아 연해주를 향해 눈을 뻗을 수 있는 위치죠. 한국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준비했다면 이보다 완벽한 요충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생존 전략을 고민해왔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국을 압박했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자극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주적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결심한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울릉도는 그 상징적 결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지하 요새를 건설했다면 이성 감시망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성으로 동해를 찍어대는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한국이 애초에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흘리려는 의도로 이 시설을 운영해 왔던 건 아닐까요? 즉, 지금 이 유출 자체가 계획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은 종종 의도적 유출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미국도 냉전 시절 신형 ICBM 개발 사실을 흘려서 소련을 견제했죠. 이번 울릉도 문건 역시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갖췄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일본이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사실상 일본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이 이미 우리를 포위했다는 불안이 번지면 보수 정권의 안보 전략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 삼성이 한국의 핵무기 타격 반경 안에 들어오면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 큰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쉽게 행동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곧 전면전, 심지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발은 말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울릉도의 존재는 한국에게 강력한 방패이자 칼날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입장을 짚어봐야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한국을 통제 가능한 동맹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억지력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을 제재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이 핵무력까지 갖추자 오히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울릉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불안에 떨고 미국은 통제력을 잃었으며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전례 없는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죠. 울릉도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덮인 겨울 풍경, 신선한 오징어와 성게, 그리고 맑은 바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섬이 사실은 거대한 핵벙커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관광 인프라 확충, 항만 정비, 도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지하 깊숙이 핵심 군사시설이 구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해안도로 공사나 새로운 터널 건설 사업이 사실은 군사적 목적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울릉도 터널 확장 공사가 단순한 교통편의 사업이 아니라 지하 12층 규모의 핵심 지휘 벙커와 연결되는 출입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하 시설은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라 핵심 작전 지휘실, 미사일 발사 통제소, 그리고 이성통신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지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시설이 관광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었고 외부인에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용히 군사적 심장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울릉도였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압도적입니다. 독도와의 거리가 가깝고 일본 오키 제도와도 불과 15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산둥반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동북아의 교차로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울릉도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러시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략 삼각지대의 중심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울릉도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동북아의 패권을 재편할 수 있는 핵요새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환경단체도 반발했죠. 하지만 정부는 관광과 안보는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즐기는 울릉도 풍경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지하 깊숙한 곳에만 군사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중 구조 덕분에 외부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실책이 드러납니다. 두 나라 모두 울릉도를 그저 관광지로만 여겼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울릉도의 변화를 놓쳤고 중국은 한국의 핵심 전략이 한반도 본토에 집중돼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방심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안보 허점을 키운 셈입니다. 울릉도가 사실상 동해의 핵 항공모함이 된 지금 일본과 중국은 뒤늦게 긴장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지하 요새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일까요?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소 5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핵심 지휘실, 둘째는 미사일 경납고, 셋째는 원자로와 에너지 관리 구역, 넷째는 AI 기반 무기 통제실, 다섯째는 위성통신센터입니다. 각각의 구역은 초고강도 방탄문과 자기장 차폐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어 외부 폭격이나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의 요새 도시라 불릴 만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과거 독일의 라인 요새나 스위스의 알프스 지하기지와 닮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기술력입니다. 스위스가 단순히 방어용 벙커를 구축했다면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요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하 벙커에서
곧바로 현무 계열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고 동시에 천공 새 방공 시스템이 외부 위협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울릉도가 단순한 관광섬에서 핵심 전략 거점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첨단 기술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 초정밀 터널 굴착 기술과 소형 원자로 기술이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터널 공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하 500m 이상 깊이에 해저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서도 외부에 어떠한 진동이나 소음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랑하는 건설, 통욱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제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같은 대형 기업들이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프로젝트의 주역이었던 셈이죠.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차폐와 충격 흡수까지 고려한 초고강도 구조물이 들어갔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울릉도의 지하 요새에는 자기장 차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부 위성이나 탐지 레이더가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스텔스 벙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텔스 기술은 주로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은 그 개념을 지하 구조물에도 적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울릉도의 지하 시설은 단순한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소형 원자로, 흔히 SMR, 스몰 마절러 리액터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자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원자로는 일반 원전보다 크기는 훨씬 작지만 안정성은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전도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울릉도는 외부 전력망이 끊겨도 최소 수십 년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 섬인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민간 원전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예컨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의 너빌리티, 카이스트 같은 기관들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협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로 세계적 원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이 군사적 전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동의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울릉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 SMR 기술을 바탕으로 군함, 잠수함, 심지어 해외 기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독점하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원자력 기술을 사실상 잃어버렸고 중국은 안전 문제와 국제 불신 때문에 확장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독주는 더욱 뚜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소형 원자로라는 것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운영될 경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을까요? 관광지로 알려진 섬이기에 이런 논란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철저히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중 차폐벽 구조, 자동 냉각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이런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실적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죠. UAE 원전 수출 경험, 국내 24기 원전 무사고 운영 기록, 그리고 최신 SMR 개발 성과.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대응한다면 일본과 중국의 선전은 쉽게 무너질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민간 원전 수출국에서 군사원자로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울릉도의 지하 요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중 억지 체계입니다. 흔히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삼각 억지력이라는 개념인데 울릉도에서는 이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핵무장 현무 미사일 전력,
두 번째 층은 천궁3 요격 시스템, 세 번째 층은 울릉도를 둘러싼 KSS-3 잠수함 전단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과 방어, 그리고 해상 차단까지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이죠. 네, 먼저 첫 번째 층부터 보죠.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전략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현무 2, 현무 4에 이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개량형이 울릉도 지하 경납고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수도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정밀 보복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층, 천궁 세방어 체계는 그 자체로 울릉도를 철옹성으로 만듭니다. 기존 패트리어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다층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보다 우월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SM-3화 패트리엇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전에서의 한계가 여러 차례 드러났죠. 반면 천궁3는 인공지능 기반 추적과 초고속 데이터 링크 덕분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상 울릉도 상공을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 KSS-3 잠수함 전단입니다. 울릉도 주변 해역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잠수함이 은밀히 배치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KSS-3는 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을 커버할 수 있죠.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 문제는 이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울릉도 지하 지휘소에서 직접 SLBM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공격뿐 아니라 보복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상대가 한국을 공격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KSS-3에서 보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삼중 억지 체계가 단순히 물리적 방어를 넘어 심리전으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울릉도를 향한 군사 행동은 곧 자국의 수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컨대 일본이 독도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순간 울릉도의 현무 미사일이 도쿄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 지도부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삼중 억지 체계가 실제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을까?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대규모 선제 타격을 감행한다면 울릉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릉도 자체가 지하 500m 이상의 안반 속에 자리 잡은 요새라는 점, 그리고 다층 방어 체계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천궁3가 적 미사일을 차단하고 만약 일부가 뚫려도 지하 벙커는 견디며 동시에 잠수함 전단이 반격을 가하는 구조죠.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 체계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지휘 시스템이 모든 층위를 통합 관리합니다. 공격과 방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본이나 중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울릉도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21세기형 통합전쟁 플랫폼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조차 아직 이런 통합 모델을 실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자체적인 핵무장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은 강하지만 동북아에서의 군사 충돌은 곧 미국과의 대립으로 번질 수 있기에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울릉도의 삼중 억지 체계는 일본과 중국 모두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심리적 장치가 된 겁니다. 울릉도의 지하 핵 요새가 드러난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두 나라는 단연 일본과 중국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외교적 성명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건이 유출 자체가 이미 암묵적인 메시지, 일종의 최후 통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모두 울릉도의 현무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니까요. 한마디로 울릉도는 일본과 중국의 목에 겨눈 단검이 된 셈입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내세우며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울릉도 사태로 그의 구상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도 한국이 울릉도에서 단 몇 분 만에 도쿄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일본의 언론조차 한국이 일본의 숨통을 틀어쥐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에서 해양 패권을 주장하며 항공모함을 앞세워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존재는 이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이웃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울릉도의 지하 벙커는 미국조차 쉽게 손댈 수 없는 난공불락 요새로 평가받고 있기에 중국은 섣부른 군사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건이 유출과 구조적 사실만으로 충분히 일본과 중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최후 통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가 움직였다가는 도쿄, 베이징이 날아간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죠. 저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실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울릉도의 변화를 놓쳤고 중국은 한반도의 핵심 군사력이 본토에만 집중돼 있을 거라 오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는 울릉도의 지하 요새를 사실상 눈뜨고 당한 셈입니다. 이제 와서 반발한다고 해도 이미 목에 칼날이 닿아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일본과 중국을 향해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억제력을 위한 방어적 성격일까요? 저는 방어적 성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한국은 침략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억제력을 구축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든 공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미 한국이 자신들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니까요. 더군다나 울릉도의 억지력은 일본과 중국의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는 보수 정권의 군사 정책이 무력화되고 중국에서는 국민들에게 강대국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레버리지까지 한국이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스스로 압박을 느끼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일본은 이미 자위대해동의 훈련 계획을 축소했고 중국 역시 동북아 해역에서 군사적 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도 적을 위축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억지력 아닙니까? 울릉도 핵요새가 드러난 순간 가장 당혹스러운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동안 한국을 관리 가능한 동맹국으로 여겨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압박하면서도 한국이 스스로 핵억지력을 구축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한국은 이미 독자적 핵심장을 갖춘 국가가 되었음을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핵우산 제공자로서 패권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그 우산을 사실상 걷어낸 것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기지가 없는 울릉도가 한국 독자 통제하에 더 강력한 전략 거점이 된 상황이죠.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이 어느새 관리 불능 파트너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억지력을 구축한 건 동맹 균열의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동맹을 벌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확보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동맹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존 카드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립니다. 펜타곤 일부는 한국이 자주적 억지력을 갖추는 건 동북아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필요 없이 한국이 전면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무부나 백안과는 불편합니다. 동맹국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 곧 미국 패권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워싱턴의 혼란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도 작용합니다. 그는 거래의 정치인입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협상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한국이 울릉도 핵심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무기 구매를 해야 한다거나 우리의 경제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죠.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독자적 생존 능력을 확보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미국은 한국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이유로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군사국가가 아니라 세계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산업의 심장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도, 월가도, 심지어 미군의 군수망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압박하지 못할 겁니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휴양지로만 기억돼 왔습니다. 청정해역, 오징어 축제, 그리고 절경의 해안 절벽이 대표적인 이미지였죠.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기밀 문건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울릉도의 경제 구조 자체가 관광 중심에서 방위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업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던 섬이 이제는 수십조 원 단위의 군수물자 생산이 보급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지하 요새만 있는 게 아니라 울릉도에는 군수품 생산시설과 보급체계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 항만 재개발 사업은 사실 군수물자 전용 부두로 활용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선박 접안 시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수 화물선과 잠수함 보급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는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공급망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관광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수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관광업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은 관광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군수 산업이 들어서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 등이 울릉도에 소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했고 현지 주민들이 기술 훈련을 받아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관광업이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불안정한 소득을 제공했다면 군수산업은 연중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합니다. 주민들의 삶이 더 탄탄해진 것이죠. 그리고 군수산업의 효과는 단순한 고용 창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울릉도가 전략적 군사기지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도로, 항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방위산업 물류망을 위한 초고속 해저 케이블, 위성통신기지, 군수용 활주로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아이러니를 지적해야 합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울릉도를 그저 한국의 관광지로만 치부했습니다. 일본은 오징어 섬이라고 비하하며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중국은 관광 경제에 의존하는 작은 섬이라며 무시했죠. 그러나 지금 울릉도는 그들의 수도를 겨누는 군수 허브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오만한 시각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관광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군사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내 여행사들은 대한민국의 핵심 방패 울릉도라는 이름으로 안보관광 상품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하 요새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AI 시뮬레이션 체험관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전략 무기를 체험하게 한다면 울릉도는 기존 관광지 이상의 상징성을 얻게 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결합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울릉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산업은 섬을 든든히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효과를 통해 울릉도는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울릉도의 지하 요새를 떠올릴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단순히 핵미사일 경납고나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휘하는 초대형 지하 통제 시스템입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무려 12층 규모의 지하 지휘 통제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지하 요새 도시가 현실화된 셈이죠. 이곳에는 전략 지휘실, 인공지능, AI, 기반 전술 제어실, 위성 통신 허브, 사이버 방어실 등이 통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국가 지휘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반 무기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AI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이 기술이 그대로 울릉도의 군사 지휘 체계에 적용된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조작해야 했던 미사일 발사 준비, 요격 판단, 전자전 대응 등이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AI는 수초 내로 궤적을 계산하고 천궁 3 요격 시스템을 자동 가동시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최종 승인만 내리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 제어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핵 억지력까지 관리한다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대비해 이중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제안한 작전은 반드시 인간 지휘관의 확인을 거쳐야 실행됩니다. 다시 말해 AI는 보조적 두뇌이자 가속기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권은 사람에게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조차 아직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하이브리드 지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을 짚고 싶습니다. 바로 사이버 방어 능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상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하 지휘부는 양자 암호 통신과 독립형 위성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실상 해킹 불가능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6G 기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5G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군사 네트워크에 6G 기반 양자 보안을 적용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 덕분에 울릉도는 단순히 미사일 발사 기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지휘 허브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기동이나 중국 해군의 움직임은 모두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특히 위성통신 허브는 한국형 GPS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한국은 이제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일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한미 동맹 구조상 미국이 몰랐을 리는 없지만 공개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싱턴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모른 척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건이 유출되면서 미국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이 동맹을 벗어나
독립적 행보를 한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죠. 울릉도의 핵심장이 세상에 드러난 후 국제사회는 충격 속에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긴급 가기를 소집했고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격앙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러시아 언론조차 이 사건을 단순히 짧게 보도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러시아의 침묵은 곧 기회 탐색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세계와 대립 중이죠. 이 상황에서 한국의 울릉도 핵심장이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은 러시아에게 일종의 균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동북아에서 존재감을 키울수록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러시아가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까요? 과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러시아가 에너지, 극동 개발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려는 시그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난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숨은 파트너로 바라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부상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동북아 해양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울릉도 핵심장은 러시아에게 일종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주는 존재 말입니다. 푸틴이 침묵을 선택한 건 한국의 행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울릉도 전략을 장기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핵 억지력이라는 건 러시아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역시 울릉도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푸틴의 침묵은 단순한 오호 제스처가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의 실용적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푸틴은 전통적으로 힘의 논리를 존중하는 지도자입니다.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보여준 자주적 억지력은 오히려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을 선호합니다. 약한 국가와는 일방적 지배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강한 국가와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울릉도는 러시아의 시각에서 한국을 존중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로 격상시킨 겁니다. 여기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정면 대립 중이기에 한국의 독자적 행보가 미국의 동맹 관리에 혼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워싱턴의 통제를 벗어나 울릉도를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서방 균열의 증거가 되니까요. 푸틴은 이 점을 즐기며 침묵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침묵은 일본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작용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 문제로 갈등 중이고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울릉도에 대해 긍정적 침묵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일본과 중국을 향한 간접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얕보다가는 우리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죠. 울릉도의 핵심장이 드러난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는 단연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입니다.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자신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울릉도의 현무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도쿄와 오사카, 요코하마 등 일본의 핵심 도시들이 모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일본 정치권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 이후 자위대의 정상화, 방위비 GDP 2% 증액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존재는 이런 정책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아무리 방위비를 늘려도 한국이 몇 분 만에 도쿄를 타격할 수 있다면 방어 체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칼날이 도쿄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제목을 달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이시바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 내부의 여론입니다. 보수 세력은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핵무장을 용납할 리가 없으니까요. 반면 진보 세력은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 전략 자체가 실패했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쪽의 압박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일본의 군사적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에 더 깊이 의존하거나 자국 방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뿐이죠. 그러나 울릉도의 등장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무력화합니다. 미국의 해구산도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앞에서는 실질적 의미가 줄어들고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도 울릉도의 지하 요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다시 말해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국이 쥔 전략 카드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짚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밀착했고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본은 미국에도 의존할 수 없고 한국과 협력하기에는 체면이 무너진 곤란한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외교가 얼마나 수세에 몰렸는지는 국제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나토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울릉도 전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일본의 팽창을 견제할 새로운 균형자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죠. 이는 곧 일본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미국 파트너라는 지위를 잃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치명타입니다. 울릉도의 핵심장이 드러나자 가장 크게 분노한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 외교부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민일보와 한국시보 같은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며 한반도에서의 핵무장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현실적으로 울릉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릉도의 현무 핵미사일이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무력 도발을 시도한다면 그 순간 자국 수도가 보복 타격의 위험에 놓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계산이 아니라 정치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감히 모험을 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체면의 상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울릉도 전략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억눌린 국민 정서를 자극할 위험이 너무 큰 셈이죠. 흥미로운 건 중국이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은근히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한중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며 우회적으로 긴장 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논쟁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일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화를 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으니 한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카드로 맞설 수 있을까요?
경제 보복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처럼 관광객 제한, 한국 기업 제재 등을 시도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져 있어 한국과의 경제 충돌을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이미 중국 대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드 보복 때와 달리 지금 한국은 훨씬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보복할 경우 오히려 자국 기업과 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유럽이 왜 동북아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사실 NATO와 EU는 이번 사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릉도의 핵심장이 존재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제어할 새로운 균형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에게도 전략적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나토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갖췄다는 건 나토 입장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더 확실히 확인한 셈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울릉도는 동북아의 새로운 베를린 장벽이라 표현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이 불안해하는 동안 유럽은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은 단순히 동북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경제와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유럽 항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면 유럽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방위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들여오면서 사실상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축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릉도의 전략 억지력이 더해지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안보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둘째, 에너지 분야 협력입니다. 한국이 소형 원자로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유럽이 한국에 보내는 조용한 지지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미 나토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동북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파트너이며 유럽 방위의 확장선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유럽이 한국을 단순한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안보 동반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더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그동안 유럽의 동아시아 파트너라는 지위를 자랑했지만 울릉도 사건 이후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과 기술력을 보면서 일본보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유럽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만 유럽은 이미 한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유럽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유럽이 한국과 연대하는 순간 중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고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이 미국, 유럽을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발할수록 유럽은 한국 편에 더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이 유럽에서 전략적 신뢰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군사 에너지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동맹 후보입니다. 울릉도의 지하 요새는 동북아를 넘어
대서양까지 진동시키는 파급력을 가진 셈입니다. 울릉도의 지하 요새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전략 잠수함 KSS 3화의 연계입니다. 사실 울릉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핵 억지력이 되지만 KSS 3전단과 연결되면 억지력은 배가 됩니다. 지상과 해저, 그리고 우주위성까지 삼위일체로 연결되는 구조죠. 울릉도의 지하 지휘소에서 곧바로 KSS 3의 명령을 내리고 SLBM 발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KSS-3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수중에서 3,000톤 이상을 잠항할 수 있으며 SLBM을 탑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존 일본이나 중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일본은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갖추지 못했고 중국은 소음 억제 기술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KSS-3와 울릉도의 결합은 사실상 일본과 중국의 해상 전략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층적 억지 구조입니다. 울릉도의 지하 벙커는 1차 방어와 공격의 거점이고 KSS-3는 바닷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2차 보복 능력을 보장합니다. 즉, 적이 울릉도를 공격하려 해도 그 순간 KSS-3에서 SLBM이 날아가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군사 전력의 배치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제압하는 심리전 효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조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SS-3는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울릉도와 결합하면 사실상 독자적 핵 삼축 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핵미사일, 현무 개량형, 방공망, 천궁-3, 그리고 SLBM, KSS-3까지 모두 갖췄다면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삼축 억지 체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이 자신들을 능가하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해상 자위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울릉도 KSS 3체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아무리 순시선을 늘려도 수중 깊은 곳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KSS 3를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울릉도 지휘소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은 일본의 안보 전략을 근본부터 흔드는 요소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전략적 그늘 아래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탐지 능력이 약합니다. 한국의 초저소음 기술과 AI 기반 자망 시스템 앞에서 중국의 대잠 능력은 크게 무력화됩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울릉도를 비난해도 KSS-3화의 연계 구조까지 고려하면 중국은 실제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의 전략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보복 확실성을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울릉도와 KSS-3의 결합은 상대가 선제 공격을 감히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심리적 계산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되갚음을 당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력의 핵심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단순히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KSS-3과 SLBM을 통해 사거리를 확장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남아와 태평양 일대까지 모두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울릉도는 단순히 섬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허브로 변모한 셈입니다. 울릉도의 핵심장이 드러났다는 소식은 단순히 국제 정세를 흔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드디어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힘을 갖게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울릉도의 군사요새화는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야 하나 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일본의 독도 망언,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점점 자주 국방을 원하게 되었죠. 울릉도의 존재는 이런 국민 정서를 단숨에 달래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주권 국가다 라는 글을 올리며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지하 원자로와 핵무기 기지가 섬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업계는 울릉도가 군사요새로 알려지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관광산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안보 관광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지하 요새 체험관, 가상현실, VR을 통한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기획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 베를린 장벽이 오히려 관광 자원이 되었던 것처럼 울릉도 역시 핵심장 관광지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별 반응입니다. 40에서 70대 중장년층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야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도 울릉도가 가져온 국제적 위상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이미 외신들이 한국은 새로운 전략 강국이라 보도하면서 국민적 자존심은 세대 불문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대중 정서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일본 국민 다수는 울릉도의 존재에 불안감을 느끼며 정부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왜 작은 한국이 우리를 압박하느냐라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단결심과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핵심장이 드러난 사건은 단순한 군사시설 공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철의 장막을 들이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베를린 장벽이 유럽을 둘로 갈랐다면 이제 울릉도의 지하 요새는 동북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고 미국은 동맹 관리 실패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울릉도 앞에서 무기력해졌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거칠게 항의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침묵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등장은 그 자체로 동북아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동북아의 철의 장막이 과거 냉전과는 달리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전의 베를린은 미국과 소련이 만든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울릉도는 한국 스스로가 선택한 전략 요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세에 의해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방패이자 창입니다. 이 점에서 울릉도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한국의 자주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울릉도의 등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미국마저 눈치를 본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이런 국민적 자신감은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군사적 억지력은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시킵니다. 울릉도는 단순히 섬이 아니라 국민 정체성을 결집시키는 핵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울릉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베를린처럼 기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은 울릉도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서울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우리 수도를 향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이자 외교적 우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과의 연대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나토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아시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울릉도는 단순히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의 장막의 본질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 강국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조 말입니다. 결국 울릉도는 관광의 섬에서 시작해 군수산업의 섬으로 변했고 이제는 동북아 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공포에 떨고 미국은 당황하며 러시아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자신감과 자부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핵심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북아 전체에 들이운 새로운 철의 장막이며 한국의 독립과 힘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존재입니다.